하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2명 이상 후보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치료한 토론을 위해서 주도권자 1회 발언은 1분 20초이라고 꼭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에게는 최소 30초 발언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뜨겁게 토론하시되 한 후보에게만 질문하거나 질문이 1분 20초를 넘을 경우 또 답변에 필요한 30초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회자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 안철수 후보입니다.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종부세도 폐지한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재산세와 합해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바꾼 건 아니고 결국은 더 줄이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세 정책들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후보께서 지금까지 발표하셨던 공약들의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계산해 보셨겠죠? 한 250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원가 주택 앞으로 거의 한 300조로 사실은 추정이 됩니다만 그걸 빼고 이제 말씀하신 200몇십 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그 돈을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돈인데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 후보께서 상대 공약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원가 주택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이라 자산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다 회수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것 저는 그리고 그거 빼고 200몇십 그거를 300조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발부하시는 건지 일부러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250조에서 60조 저희는 뭐 예산 전문가 붙여갖고 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매년 뭐 전체 우리가 그러면 1년에 600조만 잡고 예산이 늘지 않는다고 해도 5년이면 이제 3,000조인데 그 중에 재량 예산이 한 50%가 됩니다. 그러면 재량 예산에서 한 10% 정도의 지출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연적인 또 세수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면은 증세나 부채 발행 없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이 약간 더 제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올해 예산이 600조고 그 중에 재량 예산이 300조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국방비와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빼고 나면 사실상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은 200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해서 10%를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20조밖에는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윤 후보 공약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돈이라는 뜻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또 어디서 왜냐하면 구하시겠습니까? 예산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법정 예산이고 그 재량 예산 중에서도 일부 경직성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그 남은 예산은 어떠한 정권이든지 간에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두는 데 위주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출 구조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이 경제 그 성장에 따라서 많은 규제 완화라든가 기업에 대한 그 성장 지원을 통해서 자연세수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합치면은 1년에 한 50억 정도의 선거 공약과 관련된 50조 정도의 예산을 쓰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크게 무리가 없이 가능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아까 뭐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우리가 비용을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다. 사실 10% 정도 기존의 예산들을 바꾸는 거는 저는 국회의원, 재선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가 저는 10%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자연세 수준가가 올해 아마도 60조가 더 버텼을 겁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초과세수도 있지만요. 그거는 초과세수라는 거는 기재부에서 세입세출을 제대로 잘 못한 것이고 세수가 조금씩 늘죠. 매년. 올해 초과세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에 관한 세금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서 양도 차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철수 다른 분께 예, 질문 네. 그래서 또 이재명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양 측면으로 해볼 때죠.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대말로 또는 이제 대중영합주의로 같은 단어가 약간 다르게 쓰이는 뭐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약을 해서 어느 정도 5년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마 계산하셨을 텐데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아직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가용 예산이 한 300조 이내라고 보여지고 저희도 300조를 넘기지 않도록 250조에 300조 사이에 하도록 그렇게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5년간 하면 총 연간은 아니고 연간이 생길 수가 없죠.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연간 80에서 400조, 5년간을 하면 400에서 2000조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돈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어디에서 우리가 조달을 할 수 어떤 게 있죠? 2천조가 된다고요? 어디에서 이런 거대한 돈을 조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천조는 갑자기 어디서 나온 숫자죠? 네, 저희들이 계산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혀 저희로서 납득이 안 되네요. 예, 어디서 만들어 오실 수 있습니까? 2천조로 만들 수는 없죠. 이게 저희가 예측으로는 아마 5년이 지나면은 예산 규모가 이제 자연 증가분, 또 예측치 이런 것들이 네, 있으니까 시간 다 됐습니다. 나중에 이재명 후보 수도권 토론 때 그걸 좀 해명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수도권 토론은 윤석열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시죠. 오늘은 뭐 대장동은 제가 좀 그만 물어보고 백현동 10분연구원 부지 550m짜리 올라가는 걸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능한 경제 행정의 달인이라고 늘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지금 용도 변경이 2번이나 이제 반려를 하다가 우리 이 후보님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성남시장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이게 자연목지, 산속에 있는 자연목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중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9월에 일단 제가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거 다 확인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까지 하는 특혜를 받습니다. 물론 거기서 임대주택을 또 10분지 1로 또 낮춰주는 재승인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 50m 웅벽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산림청장이 자기 이런 거 처음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붕괴 위험이라든가 여기가 지금 상도동 유치원 무너진 데하고 이 토지 형태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준공 승인이 지금 반려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입주한 수천 명의 주민들은 등기도 못하고 또 대출에도 아주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특정 업자에게는 수천억의 천문학적 이익을 주고 그리고 또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는 이 어떤 위험한 데서 살게 하면서 준공도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공정하고 정상적인 행정이고 본인이 경제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팩트를 확인하면 사무장이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선대 본부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예.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 말씀드리고요.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런 특혜가 왜 일어났습니까? 부모님 네, 30초 답변 시간을 주시고 다 네. 질문하시죠. 그 법률가신데 약속은 지키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는 그 세부도 내용을 모르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 처리된 것이고 이게 무슨 불법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남시의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려했고 나중에는 성남시의 최대한 이익을 확보한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꾸신 겁니다. 참, 뭐 말씀하시면 늘 사실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럼 또 하나 같은 종류의 걸 한번 물어보죠. 그 분당 정자동에 보면 그 두산건설 소유 병원 부지 3,000평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72억에 취득한 것이 지금 뭐 수천억으로 급상승해서 두산은 또 이걸 가지고 담보대출 1,300억을 받아가지고 자금난을 또 해소합니다. 그리고 두산건설은 그 직후 다음에 그 다음에 1년에 21억씩 해서 42억을 성남FC에다가 후원금으로 기부하는데 부지를 담보대출 받아서 자금난 해소할 만한 그런 기업이 성남FC에 40억이 넘는 후원금을 낸다는 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이거는 대가관계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데다가 이 후원금을 유치하게 되면 그 성남시 규정에 따라 가지고 10에서 20%의 그 간부가 성과급을 받게 돼 있고 성과급의 결정은 구단주인 시장이 하게 돼 있는 건데 이 의회, 시의회에서도 도대체 FC에 들어온 그 우리 후보님이 시장으로 재직할 때 3년 동안 165억이라는 그 현안에 걸려있는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 165억의 사용처와 그리고 그 도대체 성과급이 누구한테 갔는지 그걸 밝히라고 하는데 그거를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거부하시죠? 첫 번째로 기업들이 장기간 방치된 땅을 이용해서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 유치가 되죠. 우리 후보님도 새만금 와서 원가로 뭐 토지 공급해주겠다, 혜택 주겠다 이 약속해요. 후보님이 하시면은 기업 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입니까? 이거 70억짜리가 아니고 30년 전에 병원 짓다가 중단해서 흉물로 남아있던 건데 이걸 바꿔줘서 기업 들어오고 세금 늘어나고 일자리 생기고 공공취득 10% 저희가 받아 300억 이상 혜택을 환수했는데 이거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이 기업 유치한 거를 욕을 하면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자꾸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 몇 차례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 추적 다 했어요. 자금 추적 문제로 자금 추적을 경찰이 다 했다고요. 근데 이런 거 아닌 사실 가지고 자꾸 왜 변호사가 왜 그러십니까? 사실 우선 윤석열 후보 다른 분께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30초 이상 네, 30초 이상 답변을 모자라니까 비록 짧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이게 경찰의 부실 수사하고 검찰에서도 이 자금을 따라가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상부에서 누르고 해서 그 차장검사가 사표 내고 최근에 보도된 거 보셨습니까?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검경에서 제대로 수사했는데 우리 이재명 우리 후보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유명무실화된 그런 그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없애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네, 이번 주도권 토론 이재명 후보 순서입니다. 말씀하시죠. 네, 저도 사실 이 네거티브한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이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수는 없어서 좀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님, 제가 네. 40년 영역에 있어 그런데 네.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이제 최저임금 대비 임원의 임금을 12배 이하라고 제한하자 이런 거 내셨죠? 이제 공공부문은 이제 10배, 네. 국회의원은 5배, 민간은 30배입니다. 30배. 저는 사실 그때 이념적으로 매우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민간 영역까지 그렇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시죠? 민간은 30배, 예. 우선적으로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제가- 했습니다. 난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 가치는 정말로 존중하는데 가끔 이럴 때 보면 좀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 이 생각이 들 때요. 뭐가 동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극단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책을 말씀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릴 때는 조금 네네. 아니, 저도 30초는 말할 기회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추는 게 정치인의 몫이다. 김대중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그 점을 정말 존중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0배로 제한하면 삼성전자의 고위급 임원들을 중국에서 이제 기술 유출을 해서 영입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런 기업들의 고위 임원들이 임금이 보수가 제한되면 중국으로 막 빠져나가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삼성과 같은 국제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들을 몰락시키는 몰락 촉진법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 미소법, 중국 시진핑 미소법 중국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좀 무책임한 주장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대한민국의 지금 불평등이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 분야에 큽니다. 그 소득 격차, 시장 내 소득 격차를 어떻게 압착할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살찐 고양이법을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공공부문, 국회의원 부분부터 확실하게 결정을 하세요. 그 민간 부분은 얼마든지 전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의 광역시도에서 거의 한 12개의 광역시도의회에서 이걸 다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유독중앙 국회만 안 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동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격차를 줄이고 가급적이면은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폭을 줄여내는 노력을 공공부문부터 하고 국회의원이 앞장서자. 그러면 제가 이재명 후보께서 국회의원 그렇게 5배로 줄이고 시간 좀 잠깐. 공공부문 10배로 줄이는 결정을 하신다면 민간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불균형 성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특정 기업, 재벌, 또는 특정 기업 수도권 여기가 집중 투자를 했는데 나름 효율성이 있었고 성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게 너무 지나쳐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있어요. 제가 경기도를 관할하고 있는데 이 경기도의 광주에 가보면 초등학교에 수업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마치 그 피난 때처럼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은 인구가 줄어서 지금 소멸한다 이런 막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균형 발전과 관련된 우리 안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재정도 인프라 투자도 또 산업 연구기관 학교 배치 이런 것들에 지방에 우선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저는 그래서 남부 수도권, 그러니까 영남 호남을 그냥 대규모 이제 그 발전구역 또는 대구 경북권, 우울경 아니면 광주 전남 이런 쪽에 집중 투자를 해서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은 혹시 그런 관련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2가지입니다. 사실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제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기업을 중앙에서 아무리 내려보내도 그 지역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핵심은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을 지자체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법적인 권한 그리고 또 재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경쟁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외 좋은 기업들에게 열심히 그렇게 세일즈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그런
메가시티 500만 명이 이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그 내부에서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회학자들의 그 증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먼저 부울경 850만부터 먼저 성공 사례를 만들고 네. 그것을 전국에 이렇게 다 퍼뜨린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하고 생각이 거의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메가시티 구성을 하고 남부 수도권을 만들고 자체적인 발전 역량을 확보한다. 공감합니다. 윤 후보님,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에 예를 들면 유익한 시설을 가는 것도 좋은데 불이익한 시설을 배치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해하시겠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경제적으로 손실이 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들을 지방에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배치하실지 이제 지방이 아니고 그게 필요한 곳에다 설치를 하든지 설치를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뭐 군사 전략 전술적인 거니까 가장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 지점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글쎄요.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원전을 지금 추가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또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원전은 지금 짓고 있는 거는 다 짓겠다고 했지 추가로 새 지역에다가 넣겠다고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4기 추가 건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어쨌든 저는 지방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아니면 뭐 산업 배치, 인프라 구축에서 지방이 많은 걸 양보해야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도가 높으십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공공기관을 북부 동부로 이전할 때 많은 분들이 흔쾌히 동의하셨다 이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수도권 토론은 심상정 후보 순서입니다. 네, 저에게 1분 발언을 요청하신 시민 청주고등학교 교사 김지순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 남은 임기 내에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맞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차별금지법을 어쨌든 이 약간의 논란이 있더라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작년에 교계에 가셔서는 긴급사안이 아니라고 하셨고 또 12월 달에는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하실 의향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내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정중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월 3일이 곧 변희수 하사 일주기입니다. 네. 아마 누군지 아실 거예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군인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제 지키지 못한 분인데요. 이 변희수 하사를 기록하면서 3월 3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그 취지에 대한 매우 부합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이게 민주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 아마 의견을 여쭤보신 게 올 텐데 문제는 저도 역시 국회의원은 아니어서 국회에 대한 직접 기여권은 없지만 저는 당내도 분명히 말씀드려놓겠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직접 논의하는 게 좋겠다. 저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동원하라 이런 지시까지 하셨는데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걔네가 조금씩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어제 말 오늘 말 이게 다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차별금지법에 말씀드리면 대해서. 차별금지법은 제정해야 된다. 그러나 이걸 마치 강행 처리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이제 이걸 좀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지난 총선 때 이런 지역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목사님들하고 정말 오랫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역할을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심상정 대표 좀 앞장만 서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부터 앞장선 거 아닙니다. 처음에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차별금지법 하겠다고 해서 저는 뒤에서 돕겠다는 자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반대 의사가 확인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맨 앞줄이 된 겁니다. 근데 저마저 도망가면은 우리 사회 성소수자를 비롯한 그 수많은 또 약자들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합니까? 저는 이 문제는 실용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단 한 사람도 차별과 혐오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민주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 후보께도 의견을 물어봐 주시면 실제로 일단 이거 물어보는 건 제가 이제 하는데요. 이게 민주당이 안 하려는 게 아니고 너무 탓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민주당의 이게 당론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제기한 거기 때문에 먼저 의지를 가져야 그다음 제가 아니 법안도 제시돼 있어요 이거.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 가족의 사생활 문제로 이슈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의존 문제는 이게 사생활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배우자의 사적 영무 지원이나 의존 담당 직원을 둘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행자부가 단체장 배우자들의 사적 활동을 공무원이 수행하거나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까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배사무관의 인사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결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주로 공무에 관련된 일을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좀 넘어서서 사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불찰이었으면 제가 오늘 거론을 안 했을 겁니다. 자택을 수시로 오가면서 배우자 비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남시장부터 11년간 사실은 배우자에게 비서실을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후보님이 2017년에 대통령 후보 나오셔서 사실상 5년간 대선 준비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 기간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 후보께서는 지금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도 아무 전문성이 없는 유동규 씨에게 맡겨가지고 지금 많은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국민이 부여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 측근 관련된 그런 인사권을 이렇게 가볍고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그리고- 분께도 또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할 기회를 주시면 아니 제가 뭐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석열 후보님, 윤 후보께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일전에 공개하신 우리 김건희님의 계좌와는 다른 계좌가 발견이 됐고 또 수상한 거래 내역도 지금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실제 없다고 하면 거래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거래는 주식 양도세 다 없애서 주가 부양하겠다는 분이 이렇게 정작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범죄 의혹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양도를 아니겠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네. 지금 검찰 수사에 빠지면서 나온 자료들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이 돼가지고 뭐를 의미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 처음에 재작년 이맘때 등장했던 그 경찰의 첩보가 어디 뉴스타파에 넘어가서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해명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려고 제가 이 시간 시간 물어본 거 아니고요. 아니, 제가 주도권이니까 좀 가만히 잠깐만요, 신 후보님. 좀 네. 30초 이상 좀 말씀- 답변을 아니, 제가 지금 보자면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 답변을 좀 들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30초 이상 드려야 되는 30초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30초. 네. 예. 자, 한 말씀하시죠. 말씀.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 후보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죄송한 겁니다. 모든 의혹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어요. 떳떳하시면은 계좌를 공개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예. 받았습니다. 다음 또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그때 또 말씀하시고요. 네, 이번 선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협회장이 나와서 언론 현안에 대해 직접해서는 질문을 잘 듣고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훈 협회장님 질문해 주시죠. 예, 먼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자표 추적 토론회에 응해주신 네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통합형 언론 자율 기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언론의 신뢰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국민들한테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팩트가 확인된 좋은 뉴스가 선순환된다기보다는 이 허위 조작 정보, 즉 나쁜 뉴스가 악순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언론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 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언론 스스로 언론 허위 조작 정보를 가려내고 언론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형 언론 자율 규제 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평가와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공영방송 이사가 여야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후보님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기구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신 거겠죠? 예, 후보들의 답변은 1분 이내입니다. 윤석열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론은 자유민주주의의 파수꾼입니다. 근데 그것은 언론이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가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어떤 행정기구나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법적인 절차,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그에 준하는 준사법적인 언론 중재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맞고요. 신속하게 한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다가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 보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물어왔다면은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언론에 속아가지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도로 알고 제가 그 군사 정권 가담자들과 함께 비난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언론들의 가짜뉴스는 정말 민주주의의 주권자의 의사형성을 훼손하는 정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나쁜 행위입니다. 엄중한 책임이 가해져야 되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형사 제재를 통해서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자율규제 기준을 갖추어서 가짜뉴스들이 없도록 언론을 이용한 이익을 얻거나 이런 행위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방송들은 정말 공영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제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되고요. 핵심은 민간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이사진이나 경영진을 구성하게 하는 그 계획들이 이미 있습니다. 저희 공약이기도 했는데 약속한 대로 집행하면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상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율적인 규제 방식이 최선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을 앞장서서 막아낸 바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그런 보호 방안과 함께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그런 언론중재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이라는 그런 약속을 결국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언론개혁의 제1의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거대 양당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겠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이사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이 선임하고 또 거기서 사장이 추천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언론중재법 얘기는 너무나도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 이것이 나왔을 때 유엔과 함께 그 기금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 입장을 받아내면서 열심히 투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언론 자율 규제 기구,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영방송이 정말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장도 독립적인 사장 추천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그러니까 특별 다수제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이사들도 각계의 대표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다양성들을 가지는 이사들로 채워야 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주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는데요.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사태와 누적되는 피해 상황 관련해서 후보들께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